할머니, 저 냄새나는 쓰레기 산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한겨울 칼바람 속 폐지 줍는 10살 꼬마가 다급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래야 할머니가 살아요. 제발 저를 믿고 사세요. 벼랑 끝에 몰린 최 여사는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는 달리 아이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났구만. 귀신 나오는 쓰레기 산을 사다니. 저런 흉물을 돈 주고 사? 모두가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던 그때였어요.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 밑에서 땅을 울리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 더러운 쓰레기장 아래에 대한민국 강남바닥을 발칵 뒤집어 놓을 1,000억 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당돌한 아이는 누구길래 쓰레기 산을 사라고 하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엥, 에엥.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억센 사내들의 거친 손길이 최 여사의 가녀린 팔을 짐승처럼 낚아채 구급차 안으로 밀어 넣었죠. 이거 내가 왜 미친 사람이야. 이거 놓으란 말이야.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쾅 하고 굳게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서늘한 미소가 보였어요. 그것은 감히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히 쉬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윙윙거렸습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진단까지 조작해서 창살 없는 감옥인 요양병원 독방에 가두려 했던 것이죠. 그곳은 말이 좋아 병원이지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안 돼. 난 안 미쳤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최 여사는 허공에 대고 손톱이 다 빠지도록 문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코를 찌르는 역한 소독약 냄새뿐이었어요. 최 여사는 막 물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셔 낡아빠진 내복이 등가죽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죠. 다행히 그 끔찍하고 하얀 병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삭막하기 그지없는 서울역 지하도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이었어요. 비록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라 쪼그라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지독한 악몽은 현실보다 더 잔인하게 최 여사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칼바람이 얇은 종이 박스 틈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죠. 지병인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무릎이 끊어질 듯 비명을 질러댔거든요. 마치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온몸을 난도질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한때는 강남 땅을 호령하던 1,000억 원 자산가 종갓집 사모님이었는데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가 되어 신문지를 덮고 자야 한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텅 빈 뱃속에서는 눈치도 없이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굴러다니는 딱딱한 마른 빵 조각조차 감히 입에 넣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며칠 전 자리를 뺏으려는 젊은 노숙자들에게 떠밀려 넘어질 때 애지중지하던 임플란트가 빠져버렸기 때문이죠. 잇몸이 퉁퉁 부어올라 물 한 모금 삼키기도 고역인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하려면 임플란트 비용만 수백만 원인데
당장 수중에는 10원 한 장 없었으니까요. 배고픔보다 더 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며느리 박미경, 뱀 같은 그 여자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치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아껴야 한다며 미리 재산을 증여받자마자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길바닥에 내다버렸으니까요. 평생을 바쳐 일군 종갓집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앙상한 가슴을 팡팡 쳐보았지만 앙상한 갈비뼈만 아려올 뿐이었죠. 내가 너를 친딸처럼 거뒀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건 쉰 목소리 섞인 처절한 탄식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한강 다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문득 며느리가 강제로 손가락에서 빼앗아갔던 초록색 빛이 가락지가 사무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평생을 지켜온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귀한 반지였죠. 그 반지만이라도 손에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발가벗겨진 듯 비참한 기분은 들지 않았을 텐데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존엄을 뺏긴 기분에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검푸른 강물이 입을 벌린 듯 넘실거리는 난간 앞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딱 한 발짝만 허공으로 내디디면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고통도 끝날 것 같았죠. 그런데 어디선가 끼익, 끼익 하고 쇠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짙은 안개 속에서 누군가 낡은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잠든 이 새벽에 도대체 누가 저런 고물을 끌고 다니는 걸까요? 최 여사는 무엇에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건 고작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조그만 꼬마였습니다. 자기 몸짓만 한 리어카를 끄느라 얼굴은 온통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남루한 점퍼에 때국물이 줄줄 흘렀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낡은 실반지 하나가 대롱거리고 있었어요. 그 초라하고 얇은 반지가 최 여사가 뺏긴 비치 가락지의 잔상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최 여사가 서 있는 난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난간에 선 최 여사를 보자마자 끌던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다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최 여사의 낡은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었죠. 할머니,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이의 손은 험한 일을 하느라 거칠고 터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막 불을 지핀 난로처럼 뜨겁고 따뜻했습니다. 최 여사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죽으려는 노인과 살려는 아이의 절박한 눈빛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최 여사의 흐린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대뜸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할머니 저 산은 지키셔야죠. 저한테 파세요. 아이가 검은 때가 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도시의 흉물로 버려진 거대한 쓰레기 산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를 사서 뭘 하겠다는 걸까요? 그것이 몰락한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기막힌 첫 만남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여사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도시의 불빛조차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검은 아가리를 벌린 채 위태롭게 솟아 있었거든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익숙한 듯 그 더러운 쓰레기 산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는 시큼한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죠.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최 여사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종갓집 안주인으로 평생 고고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더미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변 풍경은 을씨년스럽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철거, X 표시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죠. 마치 붉은 피로 쓴 저주처럼 보여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찢어진 비닐들이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들고양이들이 번득이는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고요.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아이의 등만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멈춰 선 곳은 쓰레기 산 중턱에 묘하게 가려진 낡은 컨테이너 앞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누추하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어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찌그러진 문을 힘겹게 열었죠. 내부는 좁았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묘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의 냉기는 얇은 철판 벽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최 여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린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자 쓰레기 산의 진짜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끼익, 끼익 하는 쇠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쿵, 쿵 하며 땅을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죠.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귀신 소리라고 하며 피하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그 기괴한 울림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최 여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얼음장 같은 손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전신을 강타하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죠. 아, 아이야.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최 여사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반응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자장가라도 듣는 사람처럼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람 소리예요. 아이는 덤덤하게 말하며 겁에 질린 최 여사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최 여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죠. 할머니, 무릎 많이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최 여사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 못할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아픈 곳을 어쩜 그리 잘 아는지 아이의 손이 닿을 때마다 통증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이 조그만 것이 늙은이를 위로하려 애쓰는 모습이라니. 최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때 아이가 나직한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놀랍게도 그것은 구슬프면서도
흥이 넘치는 옛날 트로트 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청아하고 구성진지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전문 가수 뺨치는 기교와 감정이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차가운 컨테이너 안에 아이의 노래가 따뜻한 온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최 여사는 숨을 멈추고 아이의 노래를 들었어요. 그 노래는 1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술 한 잔 걸치면 부르던 바로 그 곡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귀신 소리의 공포는 어느새 사라지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 자리를 채웠죠. 아이의 노래는 얼어붙은 최 여사의 마음을 녹이는 마법 같았습니다. 이 낯선 꼬마에게서 왜 죽은 아들의 향기가 나는 걸까요? 동수는 노래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라면, 박스들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 뒤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이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더러운 쓰레기 봉투들을 하나씩 옆으로 옮겼습니다. 최 여사는 그 영문을 알 수 없는 행동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 쓰레기 더미 뒤에 무엇이 있길래 저러는 걸까요? 아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인 쓰레기 벽을 허물어 갔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쓰레기 더미가 치워지자 놀라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닥에는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철문 하나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전쟁 때나 쓰던 비밀 벙커의 입구처럼 보였죠. 쓰레기 산 깊숙한 지하로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그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동수는 익숙한 듯 묵직한 철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하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와 함께 시커먼 지하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안에서는 밖보다 더 차갑고 습한 공기가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아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어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죠. 동수가 미리 준비해둔 낡은 손전등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은 굴처럼 되어 있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썩은 물이 찰박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 소리만 똑똑 떨어졌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묘한 공포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때 어둠 저편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질질. 무언가 무거운 것을 바닥에 끌며 다가오는 소리였죠. 최 여사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에 동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던 그 귀신이 정말로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손전등 불빛이 소리가 나는 쪽을 비추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짐승의 형상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불빛 속으로 서서히 드러난 존재를 본 순간 최 여사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괴물이라 불릴 만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기형적으로 뒤틀려 있어 걸을 때마다 몸이 크게 기우뚱거렸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의 절반 이상이 화마에 녹아내린 촛농처럼 끔찍하게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붉게 엉겨붙은 화상 흉터가 눈꺼풀까지 뒤덮어 한쪽 눈은 아예 감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성한 곳이라고는 하나 남은 왼쪽 눈뿐이었는데
그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 사고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참혹한 몰골이었습니다. 남자는 불빛을 보자마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잔뜩 웅크렸죠. 하지만 최 여사는 그 남자의 일그러진 손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간 그 특이한 손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네, 설마 마 기사인가? 최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하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죠.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님, 성대까지 불에 타버린 것인지 쇠를 긁는 듯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10년 전 실종되었던 최 여사의 운전기사 마춘식의 목소리였어요. 살아있었어? 자네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다 화재로 죽은 줄만 알았던 그가 이 쓰레기 더미 밑에서 숨만 붙어 있었다니요. 마 기사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와 최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성한 한쪽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끝을 자극하는 묘한 냄새가 최 여사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이 지독한 쓰레기 악취와 곰팡이 냄새 사이로 은은하고 구수한 향기가 퍼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깊은 그리운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최 여사는 홀린 듯 마 기사의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담요로 꽁꽁 싸매어둔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죠. 마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그러자 윤기가 흐르는 검은색 옹기 항아리가 위험 있는 자태를 드러냈어요. 이건 최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종갓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100년 묵은 시간장 장독대였습니다. 마 기사는 금괴나 돈다발이 아니라 바로 이 장독대를 지키기 위해 10년을 버틴 것이었죠. 가문의 뿌리인 이 시간장을 지키는 것이 돌아가신 회장님에 대한 충성이라 믿었으니까요. 동수가 옆에서 마 기사의 옷자락을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저씨가 이거 지키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여기서 살았어요. 최 여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쓰레기 산 밑에는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거대한 장독대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온데간데없고 코끝을 찌르는 진하고 구수한 간장 향기가 지하 벙커를 가득 채웠죠. 그런데 칠흑같이 검은 시간장 위로 둥둥 떠 있는 것은 메주가 아니라 촌스러운 빨간색 플라스틱 김치통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 생경한 물건에 최 여사는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아니, 자네. 저 간장 도간에다가 김치통을 넣어둔 건가? 마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비닐로 꽁꽁 싸매어둔 김치통을 꺼내 들었죠. 간장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통 안에 가문의 운명을 바꿀 비밀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수가 옆에서 마른 수건을 건네자 마 기사는 김치통을 닦아내고는 딸깍하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김치 국물 대신 비닐팩에 진공 포장된 서류 뭉치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 기사가 1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닦고 관리해 온 것이었어요. 사모님, 이것이 바로 회장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입니다. 마 기사의 뭉툭한 손가락 끝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본 최 여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이 쓰레기 산의 토지 대장이자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사실 이곳은 재개발 구역의 심장부인 알박기 땅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밑에는 변호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유언 공증 서류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은 내 손자에게 물려준다. 회장님의 필체를 확인한 최 여사는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며느리의 검은 속내를 미리 간파하고 훗날을 위해 이 척박한 땅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마 기사는 젖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1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박미경 그 여자가 저지른 짓입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지하 벙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던 날 박미경은 119를 부르는 대신 방문을 걸어 잠갔다고 했죠. 숨이 넘어가는 시아버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그녀는 금고 속에 있던 인감 도장만 챙겼다는 겁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편히 가세요. 재산은 제가 잘 관리할게요. 그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자 마 기사는 회장님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저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박미경이었어요. 그녀는 살려달라는 마 기사를 향해 독사 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감히 머슴 주제에 어디라고 들어와? 내 놈도 저 늙은이랑 같이 타 죽고 싶어? 그녀는 마 기사를 밀쳐내고는 육중한 참나무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그날의 화마가 마 기사의 얼굴 반쪽을 녹여버리고 다리마저 못쓰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마 기사는 불길 속에서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건넨 이 김치통 하나만을 품에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 증거들을 지키기 위해 죽은 듯이 숨어 살아야 했죠. 그가 내민 또 다른 장부에는 며느리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증여세, 포탈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만 있으면 그 여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진 이중 장부는 며느리의 숨통을 끊을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최 여사는 장부를 움켜쥐며 이를 득득 갈았습니다. 서류 더미의 맨 아래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 기사는 그 종이를 꺼내려다 말고 잠시 주저하며 옆에 있는 동수를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영문을 모르는 동수는 그저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저씨, 그건 뭐예요? 하고 물었죠. 마 기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붉어진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왜 이 쓰레기 산으로 할머니를 이끌었는지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기에 마 기사는 슬그머니 그 종이를 다시 김치통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짐승처럼 버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 기사의 쉰 목소리에 비장함이 서렸습니다. 언젠가 사모님이 오시면 이 진실을 밝히고 그 악독한 며느리를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충심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불구의 몸으로 냄새나는 쓰레기 굴에서 시간장과 서류를 지켜낸 그 집념은 기적과도 같았어요. 최 여사는 흉측하게 변해버린 마 기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내가 자네를 지옥 속에 너무 오래 방치했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치통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며느리의 파멸을 불러올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동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남편의 피와 땀,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고요한 지하 벙커 안에서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는 굶주린 배를 더욱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충격이 가시자 참을 수 없는 허기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최 여사는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며 힘겹게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1,000억 원 자산가였던 자신이 끼니 걱정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죠. 그때 밖으로 나갔던 동수가 헐레벌떡 벙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요. 마치 대단한 보물이라도 구한 것처럼 아이의 표정은 의기양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봉지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결코 향긋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어요. 동수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찌그러진 삼각김밥과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함에 버린 것들을 몰래 주워온 게 분명했습니다. 포장지에는 폐기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개 중에는 포장이 뜯겨 밥알이 굳어버린 김밥도 섞여 있었습니다. 시큼한 쉰내가 코를 찔러 최 여사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물 쓰레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횡재했어요. 참치 김밥도 있어요. 라며 해맑게 웃었죠. 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의 포장을 하나하나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킁킁 맡아가며 상한 부분을 골라내더군요. 시금치는 빨리 상하니까 버려야 해요. 단무지는 괜찮아요. 혼자 중얼거리며 쉰 재료를 발라내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능숙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최 여사의 가슴을 뾰족한 송곳으로 후벼 팠습니다. 저 어린 것이 그동안 이런 걸로 배를 채우며 살아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동수의 손끝은 살을 애는 추위에 빨갛게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는 쉰내가 나는 김밥을 찬물에 씻기 시작했죠. 밥알에 배어든 시큼한 냄새를 없애기 위한 아이만의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밥알이 풀어지며 허연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이 얼마나 시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아 최 여사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이는 아이의 모습에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는 구석에 있던 찌그러진 양동이에 씻은 밥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양동이를 올리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죠. 보글보글 물이 끓어오르자 딱딱하게 굳었던 밥알들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동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라면 스프 반 봉지를 꺼내어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밍밍하던 국물에서 제법 그럴싸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가난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김밥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마치 최고급 요리를 하듯 정성을 다해 국자를 저었습니다. 다 됐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동수는 이 빠진 플라스틱 그릇에 김밥죽을 한가득 퍼서 최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모양새는 영 볼품없고
시큼한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꿀꿀이죽 같았죠. 하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받아든 순간 최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릇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주었거든요. 최 여사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 귀한 걸 저 어린아이가 언손으로 씻고 끓여낸 정성을 생각하니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마 기사도 묵묵히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숟가락도 없이 그릇째 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삼켰어요. 따뜻하다. 정말 맛있다, 동수야. 마 기사의 쉰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여사도 용기를 내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약간 비릿하고 시큼했지만 라면 스프의 짭짤한 맛이 그 맛을 감싸주었죠. 무엇보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국물이 텅 빈 위장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평생 산해진미만 먹고 살았지만 이토록 사무치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죠. 죽을 먹던 최 여사의 눈에서 주르륵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눈물은 숟가락을 타고 죽그릇 위로 툭툭 떨어져 내렸죠. 쉰 김밥을 씻어 죽을 끓여야 했던 아이의 가난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웃어주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할머니, 맛없으세요? 제가 스프를 너무 적게 넣었나 봐요. 동수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최 여사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입안 가득 고인 죽을 힘겹게 삼켰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정말 맛있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본다.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아이의 손등 위로 최 여사의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이 귀한 걸 내가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죽으려 했던 자신이 이 낯선 아이에게 구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핏줄도 아닌 남남인 이 아이가 천억 재산을 가진 며느리보다 100번 1000번 나았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의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삶의 의지가 다시금 불타올랐어요. 동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잘 드시니까 저도 배불러요. 얼른 드시고 기운 차려서 저산을 사셔야죠. 아이는 자신의 몫은 거의 남겨두지 않고 최 여사와 마 기사에게 덜어주었던 겁니다. 최 여사는 눈물 젖은 죽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한 톨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였죠. 지하 벙커의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지만 이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훈훈했습니다. 그것은 쉰 김밥과 폐기된 도시락으로 차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저녁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가장 따뜻한 만찬이었죠. 최 여사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동수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으로 파고드는 아이의 작은 몸에서 꽃순내와 땀 냄새가 났죠. 그 냄새가 비싼 향수 냄새보다 더 향기롭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날 밤 최 여사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저 악당들과 싸우겠노라고 말입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던 지하 벙커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우르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동수가 급하게 철문을 열고 나가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쓰레기장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죠. 뒷좌석 문이 열리고 명품 코트로 온몸을 휘감은 며느리 박미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뾰족한 하이힐은 더러운 오물 바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코를 막으며 거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이 고요한 쓰레기 산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재개발 조합장이 굽신거리며 서 있었어요. 박미경은 최 여사를 발견하자마자 대뜸 소리부터 질렀죠. 어머님,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창피해서 정말 못 살겠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녀는 오히려 최 여사를 나무랐습니다. 그러고는 조합장을 향해 뻔뻔한 얼굴로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조합장님 보세요. 시어머니가 노망이 나서 이런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세요. 기가 막힌 며느리의 태도에 최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버린 페류나가 도리어 효부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조합장은 혀를 끌끌 차며 거들먹거리는 말투로 거들었죠. 이보세요 할머니. 이 땅 하나 때문에 우리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는 뒷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흔들어댔습니다. 이 알박기 땅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비우세요. 하지만 최 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노려보았죠. 내 땅에서 당장 나가거라. 너희 같은 놈들에게 팔 땅은 한 평도 없다. 최 여사의 서슬 퍼런 호통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종갓집 안주인의 기품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박미경이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고집 그만 부리세요. 이게 다 도시 미관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최 여사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죽은 아들 생각은 안 하세요? 왜 아들 앞길을 막으시냐고요. 남편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감히 죽은 아들을 들먹인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른 최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박미경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죠. 그것은 10년 묵은 한이 담긴 매서운 손찌검이었습니다. 박미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독이 잔뜩 오른 그녀의 눈에서 시뻘건 살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봐. 당장 밀어버려. 그녀의 고함과 동시에 뒤에 대기하고 있던 용역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커다란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싹 다 강제 집행하고 끝내. 그녀는 악기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나 다름없었죠. 거대한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장독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한 쇠 갈퀴가 금방이라도 벙커를 지지길 듯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안 돼. 저걸 부수면 안 돼. 최 여사가 맨몸으로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역들이 거칠게 그녀를 밀쳐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동수가 할머니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감싸 안았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힘없는 노인과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때 벙커 안에서 마 기사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포크레인 삽을 막아서며 절규하듯 외쳤어요. 멈춰라. 이곳은 회장님의 땅이다.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일그러진 얼굴의 마 기사를 본 박미경은 잠시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비아냥거렸죠. 어머, 죽은 줄 알았던 머슴이 살아있었네.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그녀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하나 더 늘었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뿐이었어요. 박미경은 쓰러진 최 여사를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좋게 말할 때 현금 청산받고 나가세요. 그녀는 징그럽다는 듯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덧붙였죠. 계속 이러시면 정신감정의뢰에서 강제로 입원시킬 겁니다. 그러고는 섬뜩한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노망나서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곱게 요양병원 가시란 말이에요. 악마가 있다면 바로 저 얼굴일 것이라고 동수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뱉은 그 말들이 곧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말이죠. 용역 깡패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일 다시 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을 뿐이었죠. 최 여사는 멍하니 깨진 장독대 조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 못 가 쫓겨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 기사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장독대 깊숙한 곳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장독대 이중 바닥을 드러내자 누런 헝겊에 쌓인 묵직한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마 기사는 떨리는 손으로 헝겊 매듭을 풀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금괴 10개였습니다. 돌아가신 회장님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마지막 종잣돈이었던 겁니다. 최 여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엄청난 재물을 바라보았죠. 사모님, 이걸로 도망가셔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십시오. 마 기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금괴를 밀어주며 말했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동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금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도망가면 우리는 영원히 지는 거예요. 동수의 눈빛은 10살짜리 아이답지 않게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돈으로 사람을 사야 해요. 우리 편을 만들어야 이길 수 있어요. 아이의 당돌한 제안에 최 여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지금 필요한 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들과 맞서 싸울 힘이었으니까요. 최 여사는 결심한 듯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수의 말대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는 금괴 하나를 현금으로 바꿔 가장 먼저 동네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쫓겨날 처지였던 이웃들의 밀린 월세와 사채 빚을 대신 변제해 준 것이죠. 사람들은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미친 노숙자인 줄 알았던 할머니가 큰돈을 턱턱 내놓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최 여사의 진심이 담긴 고단한 이웃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였으니까요. 사람들의 차가웠던 시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쓰레기산 입구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내걸렸습니다. 최 여사와 동수는 시장에서 사온 질 좋은 소고기와 물을 듬뿍 넣고 국을 끓였죠. 쓰레기 악취가 진동하던 곳에 구수하고 달큰한 소고기 국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와서 드시고 가세요. 공짜입니다. 동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며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철거민들이 하나둘씩 냄새를 맡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쭈뼛거리며 가마솥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최 여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뚝배기에 가득 담아 건넸습니다. 고기도 아끼지 않고 큼직하게 썰어 넣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죠. 어서 와서 뜨끈할 때 한 그릇 드세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어붙은 몸을 녹이는 국물 한 모금에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을 굶었던 사람들은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기 바빴어요. 그곳은 더 이상 흉물스러운 쓰레기장이 아니라 마을 잔칫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국밥을 먹던 꼬질꼬질한 얼굴의 어린아이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저씨, 이 국밥에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좌중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던 그 아이에게는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엄마의 품 같았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죠.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도 숟가락을 멈추고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친 노인네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님이라 부르며 따랐거든요. 우리가 오해했어. 저분은 진짜 백이야. 우리가 지켜드려야 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조를 짜서 쓰레기 산 입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베푼 국밥 한 그릇이 1,000억 원의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 했던 며느리와는 차원이 다른 덕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비로소 밥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쓰레기산은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최 여사와 동수 그리고 마 기사는 다시 올 적들을 기다렸습니다. 동네 건장한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바리케이드 뒤에 섰죠.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을 먹여준 은인을 위해서라면 불도저 앞이라도 막아설 기세였으니까요. 최 여사는 든든한 사람들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치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던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2시, 쓰레기산 주변에는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닥쳐올 폭풍을 알리는 전조에 불과했죠.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10명이 기름통을 들고 산비탈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쳤습니다. 놈들은 며느리 박미경이 사주한 전문 방화범들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자고 있건 말건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에 싹 다 태워 죽일 작정이었던 겁니다.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벙커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줄을 당겨. 어둠 속에서 동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동수는 미리 설치해둔 낚싯줄을 힘껏 잡아당겼죠. 그러자 산 꼭대기에 위태롭게 쌓아두었던 수천 개의 빈 깡통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당탕탕, 콱광,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깡통 폭포가 올라오던 놈들을 덮쳤습니다. 놈들은 중심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기 시작했어요. 허둥지둥 일어서려는 놈들에게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미리 산비탈 길목에 낡은 비닐 장판들을 깔고 그 위에 식용유와 퐁퐁물을 잔뜩 뿌려두었거든요. 가파른 경사에 미끄러운 비닐까지 밟은 놈들은 볼링핀처럼 쓰러졌습니다. 으악, 미끄러워. 잡아, 사람 살려. 놈들은 서로 엉켜붙어 오물 구덩이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동수의 기막힌 지략이 최정의 용역들을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쓰레기만으로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행동대장놈은 끈질기게 기어 올라왔습니다. 녀석은 미끄러운 비닐을 찢어발기며 벙커 입구까지 도달했죠. 손에는 시퍼런 쇠파이프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다 죽여버리겠어. 놈이 라이터를 켜고 기름통을 던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숨죽이고 있던 최 여사가 펄펄 끓는 양동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양동이 안에는 아까 먹다 남은 뜨거운 된장 국물이 담겨 있었어요. 네 이놈, 뜨거운 맛 좀 봐라. 최 여사는 놈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국물을 뿌렸습니다. 아, 내 눈, 뜨거워. 놈은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된장의 매운맛과 뜨거운 열기가 놈의 전투 의지를 꺾어 놓은 것이죠. 옆에 있던 동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썩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찼습니다. 구더기가 들끓는 악취나는 오므리 놈들의 머리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깡통패들은 구토를 하며 도망치기 바빴죠.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거구의 사내가 뒷길로 우회해서 장독대를 노리고 들어왔거든요. 놈은 다 필요 없어. 저 항아리만 깨면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놈의 거대한 망치가 시간장 장독대를 향해 날아들려는 찰나였어요.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갔죠. 바로 마 기사였습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몸을 날려 망치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 기사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나왔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못 건드린다. 마 기사는 고통을 참으며 손에 든 쇠파이프를 풍차처럼 휘둘렀습니다. 비록 몸은 성치 않았지만 그 기세만큼은 성난 호랑이 같았습니다. 10년 전 회장님을 지키지 못했던 하늘 풀기라도 하듯 그는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일그러진 얼굴로 포효하는 마 기사의 모습에 거구의 사내도 질겁하며 뒷걸음질 쳤죠. 저 새끼 진짜 미친놈이야. 도망가. 귀신 같은 마 기사의 기백에 눌린 놈들은 결국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동수와 최 여사 그리고 마 기사는 도망가는 놈들의 뒤통수를 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는 놈들이 버리고 간 신발 한 짝과 라이터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힘없는 노인과 아이 그리고 장애를 가진 남자가 건장한 깡패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 기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네. 자네가 우리를 살렸어.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오늘의 패배로 독이 바짝 오른 며느리가 내일은 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동이 트기 전 새벽의 고요를 깨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쓰레기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찰차나 소방차가 아닌 하얀색 사설 구급차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며느리 박미경이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를 대동하고 내렸죠. 그 남자는 그녀가 미리 매수해둔 사설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박미경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최 여사를 손가락질했죠. 저분이 제 시어머니입니다. 치매가 심해 폭력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녀는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강제 입원시키려는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벙커 안으로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의료진이라기보다는 병원복을 입은 깡패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보호자분의 법적 보호자 동의가 있으니 모셔가겠습니다. 그들은 법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최 여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최 여사는 이거나 난 멀쩡해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죠. 하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벙커 안은 비명과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동수는 잡혀가는 할머니를 보고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건드리지 마. 이 나쁜 놈들아. 아이는 있는 힘껏 남자들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사내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 동수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동수는 쓰레기 더미 위로 나뒹굴었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죠. 마 기사 역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사모님 몸에 손대지 마라. 내 시체를 넘고 가라. 그는 사력을 다해 저항했지만 이미 지난밤의 전투로 부상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자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히고 말았죠. 사모님, 도망치십시오. 마 기사는 분함에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앞에서 주인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막을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던 것이었어요. 박미경은 쓰러진 동수와 마 기사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최 여사에게 다가가 조롱하듯 속삭였죠. 어머님, 진작에 제 말을 들으셨어야죠. 병원에서 편안하게 보내드릴게요. 의사는 차트를 적는 척하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 심각한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즉시 격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그들이 짜놓은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최 여사는 억울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최 여사가 구급차에 실려가자 박미경의 시선은 벙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번들거리기 시작했죠. 그곳에는 마 기사가 목숨 걸고 지켰던 검은색 장독대가 놓여 있었으니까요. 저 흉물스러운 항아리부터 깨버려.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녀의 명령에 남은 용역들이 망치를 들고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동수가 안 돼.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콧노래를 부르며 장독대 뚜껑을 발로 툭 차서 열었습니다. 역한 냄새 대신 구수한 간장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박미경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지만 곧 무언가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검은 간장 위로 둥둥 떠 있는 빨간색 김치통이 보였기 때문이죠. 어머, 이게 뭐야? 촌스럽게 김치통을 숨겨놨네. 그녀는 호기심에 젖은 손으로 김치통을 꺼내 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지자 그녀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박미경은 망설임 없이 김치통 뚜껑을 딸깍하고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비닐에 쌓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죠.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던 이중 장부와 회장님의 유언장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아, 이것 봐라. 영감탱이가 이걸 여기다 숨겨놨었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 발로 굴러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 박미경의 얼굴에 비릿하고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완전히 제압한 맹수의 미소와도 같았죠. 이게 여기 있었네? 이걸 찾으려고 내가 10년을 고생했는데 말이야. 그녀는 서류 뭉치를 흔들어 보이며 쓰러져 있는 마 기사를 비웃었습니다. 고맙다, 머스마. 내가 이렇게 잘 보관해준 덕분에 내가 수고를 덜었어. 이제 이 증거만 사라지면 그녀의 범죄는 영원히 묻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박미경은 주머니에서 금색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지.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들도 안녕이다. 그녀는 치익 소리와 함께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김치통 속의 서류 끝에 닿으려는 찰나였어요. 동수와 마 기사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문의 진실이 그리고 최 여사의 마지막 희망이 잿더미가 되기 직전이었죠.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뒤집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이터 불꽃이 서류 끝에 닿으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눈부신 조명탄 같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눈. 박미경은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경찰차의 경광등이 아니라 방송국의 거대한 촬영용 조명이었습니다. 동수가 미리 제보해둔 재개발 조합 비리 추적 프로그램의 생방송팀이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카메라 렌즈가 박미경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당황한 박미경은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와 김치통을 떨어뜨렸어요. 기자는 마이크를 들이대며 다급하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강제로 납치하려던 현장입니까? 저분들이 용역 깡패 맞습니까? 기습적인 질문에 박미경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차리고 평소의 거만한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당신들 뭐야? 당장 카메라 안 치워?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그녀는 생방송 중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악을 써댔습니다. 그저 동네 케이블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 줄로만 착각했던 것이었어요. 기자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해명해 주시죠. 그런데 흥분한 박미경에게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기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표독스럽게 소리쳤어요. 시청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 당장 끄라고.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죠. 박미경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뒤에 서 있던 용역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쳤습니다. 아, 너희들 뭐하고 있어? 저 카메라 뺏고 저 노인네 빨리 차에 태워. 그녀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실수를 제 입으로 내뱉고 말았죠. 빨리 처리하란 말이야. 저 노인네 요양원에 처박고 땅 팔아야 한다고.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이 얼음처럼 멈췄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그 충격적인 패륜 발언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잡아냈거든요. 전국에 있는 시청자들의 분노가 들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요. 지금 땅을 팔기 위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가둔다고 하셨습니까? 그제야 박미경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카메라 위에 켜진 빨간색 오엔 AI야 불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노인네가 치매라서. 그녀는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효부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진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박미경이 부른 가짜가 아니라 방송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진짜 경찰이었죠.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마 기사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USB 하나를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10년 전 화재 사고의 진실과 오늘 있었던 폭행 영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김치통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어요. 저 김치통 안에 있는 것이 며느리의 이중 장부와 비리 증거입니다. 경찰은 김치통 속 서류를 확인하고는 즉시 박미경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미경 씨 존속상해 및 횡령,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녀의 손목에 철컥하고 채워졌습니다. 박미경은 발악하며 몸부림을 쳤어요. 이건 모함이야. 저 병신 같은 머슴말이랑 치매 노인 말을 믿는 거야? 그녀는 끝까지 반성은커녕 남탓만 해댔죠. 하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악녀의 비참한 최후였죠. 궁지에 몰린 박미경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는 곳은 평평한 땅이 아니라 가파른 쓰레기 산비탈이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굽이 높은 명품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마음 급한 그녀가 발을 내디딘 곳은 하필이면 미끄러운 비닐봉지 위였습니다. 어머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중심을 잃은 그녀는 허공에 팔을 허우적거렸어요. 마치 슬로 모션처럼 그녀의 몸이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으악! 박미경은 비명을 지르며 가파른 쓰레기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비싼 코트 자락이 휘날리며 쓰레기 더미를 휩쓸고 내려갔죠. 그녀의 몸은 마치 볼링공처럼 떼굴떼굴 구르더니 산 아래 고여있던 시커먼 오물 구덩이로 처박혔습니다. 첨벙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구정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썩은 물이 그녀의 명품 옷과 얼굴을 뒤덮었어요. 그야말로 수직적 추락이 주는 짜릿한 시각적 쾌감이었습니다. 오물통에서 허우적거리는 박미경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는 썩은 배추잎을 뒤집어 쓰고 얼굴은 검은 흙탕물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꺼내줘. 나 좀 꺼내줘. 냄새나. 그녀는 울부짖으며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꼴 좋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죠. 그녀에게서 나는 악취는 오물 냄새가 아니라 그녀가 지은 죄의 냄새였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었고 인과응보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하늘이 증명해 준 날이었습니다. 경찰이 박미경을 연행해 가고 소란스럽던 현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동수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죠. 아저씨, 눈 좀 떠보세요. 아저씨. 마 기사가 피를 토하며 쓰레기 더미 위로 힘없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아까 용역들과 싸울 때 장독대를 지키려다 복부를 심하게 가격당했던 게 화근이었어요. 게다가 10년 전 화재 때 입은 화상 후유증까지 겹쳐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던 겁니다. 최 여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 기사의 머리를 받쳐 안았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흘러내린 검붉은 피가 최 여사의 옷소매를 붉게 적셨습니다. 마 기사, 정신 차리게. 구급차가 오고 있어. 조금만 참아. 최 여사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마 기사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 넣어두었던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까 김치통 맨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서류였어요.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동수의 손을 꼭 잡고 그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건넨 그 종이는
그가 목숨보다 아끼며 지켜온 진실이었습니다. 님. 마 기사는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힘겹게 최 여사를 불렀어요. 동수 도련님이 10년 전 잃어버린 손자분입니다.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최 여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최 여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마 기사를 바라보았죠. 그러다 황급히 동수가 쥐고 있는 종이를 뺏어들고 읽어내려갔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 종이 위에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며 숨조차 쉴 수 없는 충격이 밀려왔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손자라니? 최 여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마 기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10년 전 화재가 나던 날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빼돌리는 걸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후 마 기사는 쓰레기 산에 숨어 살면서도 백방으로 아이를 찾아 헤맸죠. 그러다 우연히 폐지를 줍던 동수를 보았고 직감적으로 도련님임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알면 아이까지 해칠까봐 유전자 검사만 해두고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여전히 이 기막힌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다급하게 동수의 양말을 벗기고 발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어릴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설마. 떨리는 손으로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발바닥을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선명한 검은 점 7개가 거짓말처럼 모습을 드러냈죠. 그것은 하늘이 내린 핏줄의 증거이자 잃어버린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를 내가 못 알아보고. 최 여사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동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가 쓰레기 산을 가득 채웠죠. 내가 미쳤지. 내 핏줄인 줄도 모르고 그 쉰밥을 먹였구나. 며칠 전 아이가 씻어준 쉰 김밥죽을 먹으며 고마워했던 기억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금쪽 같은 내 손자가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게 내버려뒀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어요. 할머니의 눈물에 동수의 얼굴도 순식간에 눈물범벅이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부서져라 안고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 기사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점점 차가워지는 손을 들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도련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동수는 울다 말고 마 기사의 얼굴에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마 기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의 귓가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도련님은 이 가문의 희망입니다.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충직한 신하가 주군에게 바치는 마지막 충성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동수는 마 기사의 손을 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죽지 마요. 나랑 약속했잖아요. 아이는 마 기사의 가슴을 흔들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봄 되면 할머니랑 셋이 꽃놀이 가자더니 거짓말쟁이. 쓰레기 산에 꽃이 피면 가장 먼저 구경시켜주겠다던 그 소박한 약속이 아이의 가슴을 후벼 팠죠. 하지만 마 기사는 대답 대신 힘없는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동수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다가 스르르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의 고개도 툭 하고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마 기사, 눈 좀 떠보게.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10년간의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드디어 회장님 곁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사내의 마지막이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그의 식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쓰레기 산의 악취조차 그의 숭고한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는 듯 했습니다. 으엉, 아저씨, 일어나요. 제발요. 동수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새벽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 여사 또한 마 기사의 시신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어요. 자네가 우리를 살렸네. 이 은혜를 어찌 갚으라고 먼저 가는가. 그녀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핏줄을 찾은 기쁨보다 은인을 잃은 슬픔이 더 크고 무거웠기 때문이죠. 쓰레기 더미 위에서 피어난 이 비극적인 이별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붉은 태양이 쓰레기 산 위로 떠올랐어요. 햇살은 마 기사의 굳은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죠. 최 여사는 눈물을 닦고 동수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마 기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부터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그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아이와 이 땅을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내야 했으니까요. 최 여사는 마 기사의 감지 못한 눈을 조용히 감겨주었습니다. 잘 가게 마 서방. 자네의 충심은 내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그녀의 다짐이 새벽 공기 속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죠. 그 사이 흉물스러웠던 쓰레기 산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반듯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최 여사의 주도하에 원주민들이 쫓겨나지 않는 상생의 방식으로 올바르게 진행되었어요. 반면 탐욕에 눈이 멀어 폐륜을 저질렀던 며느리 박미경은 차가운 감옥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했죠. 하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개발이 확정되면서 최 여사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떨어졌습니다. 그 액수는 자그마치 1,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사람들은 최 여사가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을 사고 화려하게 재기할 것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다고 부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최 여사의 선택은 사람들의 예상을 보란 듯이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돈방석에 앉는 대신 변호사를 불러 전 재산 기부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 여사는 보상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설립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마 기사의 이름을 딴 맞춘식 장학재단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남은 돈은 갈 곳 없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요양시설을 짓는데 몽땅 털어 넣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마 기사의 피값이고 하늘이 잠시 맡겨둔 것일 뿐이죠. 최 여사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도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던 날, 최 여사는 가벼운 짐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훌쩍 자란 손자 동수가 듬직하게 서 있었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인적 드문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쓰러져가는 낡은 기와집을 한 채 빌려 소박한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비록 천억 자산가의 타이틀은 버렸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였습니다. 잃어버린 핏줄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 그거면 충분했으니까요. 텅 빈 손으로 돌아갔지만 그 빈손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 구수한 국밥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작은 무료 국밥집을 열었기 때문이죠. 간판도 없이 대문에 배고픈 분은 그냥 오세요라고 적은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마당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최 여사는 새벽부터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국을 끓여냈어요. 지난날 쓰레기 산에서 사람들과 나누었던 그 따뜻한 밥심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에 손님들의 얼어붙은 마음도 스르르 녹아내렸죠. 사랑의 트위스트 나면서 부엌에서는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동수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며 트로트를 불렀던 거죠. 구성진 목소리에 손님들은 박수를 치며 얼쑤 잘한다 하고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최 여사는 국자를 든 채 흐뭇한 미소로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저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주는 것, 그것이 마 기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축복이었으니까요. 국밥집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풍경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따뜻한 밥 한 끼의 정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동수의 노래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달봄 사연이었습니다.